오늘 드린 문제는 올해 첫 회 시험 본 거 하고요. 작년도 말에 시험 본 거. 작년까지는 1년에 3번 시험을 봤고요. 정기 시험을. 올해부터는 정기 시험을 2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3회 시험까지는 문제지 없어요. 2회 시험까지 우리 문제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도대체 시퀀싱이라는 말은 뭐고, 뭐 인터레이싱은 뭐고, PCM은 뭐고, 샘플링은 뭐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말뜻이 어려워요. 답은 제가 인터레이싱이라고 체크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 있는 거 봤더니요. 지금 인터레이싱 스캐닝 해가지고 영상 우리 드라마라든지 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을 홀수, 짝수, 가로줄로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시하는 방식이래. 이걸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순차 주사 방식이라는 게 나오고, 주사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주사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금 텔레비전, 디지털 TV가 1920 해상도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주사선이 800이에요. 800이라는 건 해상도가 800픽셀이라는 얘기죠. 요즘은 1920 픽셀이고, 이제 그 주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HD TV, 풀 HD TV, 울트라 HD TV 뭐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상에 관련된 얘기고요. 영상.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용어를 잠깐 보면은요. 화면이 안 넘어갔나? 비월 주사 방식 아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인 것 같고. 화면이 안 넘어가지? 이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오디오 테이프에 들어 있었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그 디지털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파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파수 형태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때 어느 정도 선이 높아지면 어떤 소리, 내려가면 어떤 소리, 이런. 그래서 그걸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샘플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오디오에 연관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예. 여기는 지금 설명이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인다. 샘플링 레이트라는 말도 나와서 있죠. 그렇죠. 샘플링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예, 그거를 좀 다시 살펴본다면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거 있다면 아날로그 파형을 이제 디지털 파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아날로그로 틀어오는 거를 디지털화 시키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개 목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는데 실제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용어가 시퀀싱이라든지 그다음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바로 뭐다? 오디오와 연관된 거고요. 인터레이싱은 비디오랑 연관된 것. 저도 이 문제 처음 받아보고요. 뭐 문제가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틀려주는 게 미덕이에요. 이걸 맞춘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것 같더라고. 처음에 그냥 대략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하고 찍어서 답을 맞췄다면 뭐
교행으로 맞춘 건데 이걸 정확히 알고 맞췄다라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요즘 이거 많이 나와요. 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주변 상가 같은 경우. 그래서 나가는 길이 어딘지 보면은 거기에 무슨 상가 있고 상가를 손으로 이제 터치해 보면 화면에 뜨면서 주변에 나오는 거. 과거에 키오스크, 답은 키오스크인데요. 과거에 키오스크는 어디에 있었냐면 백화점이라든지 뭐 박람회 같은데. 그래서 그 박람회 가면 무슨 작품들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행사장 같은 거. 그럼 거기다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은 거기에 설명 같은 게 이렇게 모니터로 떴던 그런 정도가 키오스크였었는데 요즘은 다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는 그냥 지하철역 안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안에 이제 광고도 붙어 있고 그 광고 밑에 뭐 긴급 전화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걸 많이 해놓더라고요. 주문용 비디오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공부방에 있는 거 유튜브에 있는 방송 통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들 VOD라고 보면 되고요. CAI는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그러니까 미술 교육을 크레파스 놓고 물감 갖다 놓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화상회의 시스템은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남북 적시자 이산가족 뭐 얼굴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거를 우리는 VCS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나는 모르는데 이상한 애가 와갖고 나를 괴롭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네? 그러면 좋은데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률이 굉장히 높죠. 뭐 이걸 통해서 뭐 박살납니다. 공개 자료실에 있는 다운로드하는 파일들은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쳐다보고 확인해보고. 온라인 메신저 이런 거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뭐를 하나 보내드릴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호기심에 한번 눌러본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러 대 컴퓨터를 동작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에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시킨다. 자, 우리 중부여성발전소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데 과연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1000만 명? 중부여성발전소 때 이 시간에 1000만 명이 올 일이 없겠죠. 여기서 공짜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 명씩이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네이버는 하루에 1000만 명이 다녀가기도 하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 한 5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멈춰요. 서버가 멈추면 안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면서 기계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을 못하니까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면 멈춰버려. 다운돼요. 심지어 잘못하면 고장나죠. 펑 나가요. 그냥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껐다 켜가지고 수리를 해서 껐다 켜게 되면은 또 2차 공격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펑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했었어요. 많이 공개적으로. 예전에 김동성 선수의 그 헐리우드 액션 온토 아노인가 뭐가 그 쇼트랙에서 금메달 박탈당한 거 있었잖아요. 그 항의 차원에서 미국 빙상연맹 홈페이지를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우리 방문합시다. 항의 방문하는 거야. 항의 방문. 우리는 항의 방문하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몰랐었으니까 그 의도가. 그러니까는 네티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간대 맞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뭐 글이라도 하나 쓰고 싶은 거야. 막 아는 영어를 통해서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갔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계속 접속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펑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네이버 이런 데 와서 접속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몇 월 며칠에 2차 한번 방문합시다. 이거는 공격입니다. 공격. 사이버 공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감염되는 컴퓨터, 좀비 PC라고 하죠. 좀비 PC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뭐 국가기관에 청와대에 이렇게 접속을 한다든지,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가 멈춰버리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스니핑이니 백도어니 해킹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단어들. IPv6. IPv6은 뭐냐면 IPv4가 32비트 주소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한 43억 개가 조금 안 된다 그랬어요. IP가. 그러니까 IP가 부족하니까는 얘를 어떻게 한다? 늘려주기 위해서 IPv6, 즉 128비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64비트의 주소 체계가 아니라 128비트가 되고요. IPv4하고 호환이 좋아야죠. 호환이 낮으면, 안 좋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IPv6에 4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면 안 하겠죠. 빨라야 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3번과 4번은 뭐 상식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2번 문제는 정확히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거였죠. 64비트인지 128비트인지 32비트인지 이런 거. 무선랜. 무선랜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 무선 공유기, 요무선 공유기. 그 공유기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P라 그래요. 기계를 공유기라고 하는 걸 AP라고 해요. 그럼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안테나 달려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노트북에서 무선으로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세트가 돼 있어야 돼요. AP라는 몸통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송출하면 무선 랜 카드를 통해서 수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리피터는 뭐예요? 거리가 먼 것을 증폭시켜주고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은 없어요. 주요 구성 요소는 아니죠. 반드시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거리가 짧으면 리피터가 필요 없는 거고, 거리가 길면 그때는 필요하니까는 당장에 없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IP 업체에서, IP 업체가 뭐예요? ISP, IP가 아니라 ISP 업체가 뭐예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ISP 업체라는 말이 뭡니까?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업체. 여러분 가정에 SK텔레콤, 뭐 KT 이런 인터넷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인터넷을 무선이든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는 뭐 케이블 TV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선 방송 같은 경우에서도 ISP 업체를 같이 하고 했었어요. 이때 IP 주소를 동쪽으로 할당해 준다 그랬는데, 이런 프로토콜을 DHCP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그렇죠? SMTP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SMTP? 전자우편에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 받는 거는 POP, POP3였고요. POP3였고. HTTP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주소창에 보면 앞에 HTTP 하고 붙죠? 예. TCP/IP도 통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TCP/IP가 인터넷, 웹에서의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지금 동쪽 할당해주는 거에서 뭐 다이나믹 해가지고 들어가는 네 번째 거, 요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처음 나온 문제가, 이 3회 시험 문제가 쭉 분석을 해보고 설명을 해보니까는 우리 기존 교재에는 없는 문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7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TCP/IP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자료는 우리 옛날, 제가 이건 올려놓을게요. 이 답하고 요 파일은. 예, 제가 이렇게, 요거는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파일로 보여드리면은 우리 문제가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3페이지 분량이고,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빨갛게 체크해 놨고, 여러분은 답을 체크해서 체크를 안 해드렸고, 이 파일은 오늘 이제 공방에 올리면 여러분 좀 저녁 때 와서 밤에 보시면 됩니다.
음, 8번 문제. 여러분 문제지 8번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제어 프로그램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운영체제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는데 윈도우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운영체제가 예전에 도스, MS 도스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도스는 MS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닉스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쓰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들이 사용하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운영체제는. 이런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기능, 처리 기능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처리 기능에는 이제 처리에는 제어 프로그램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자 문제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 두 가지 빠진 게 뭐냐면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이거를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나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를 켜면은 내가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우스를 클릭, 더블 클릭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복사해서 인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쇄 프린터로 전송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작업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슈퍼바이저 감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데이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우리가 윈도우 켜면은 윈도우가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종일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뭐 그림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리기도 해야 되고 메모장을 이용해서 글도 써야 되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는 뭐 MS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을 산다든지 해서 워드 작업을 해야 되고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인터넷 하면 되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들은 돈을 주고 별도로 사야 되겠죠.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들 있어요.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그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뭐 계산기라든지 탐색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하고 뭐 워드 작업하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이제 언어 번역기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면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쓸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사용자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요즘 사용자 프로그램 별로 없죠. 만들어 쓰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꺼내 쓰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추장을 사와서 먹을 거냐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거냐 이거지. 내가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사용자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장독도 필요해야 되고 간장 소금도 필요해야 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메주가루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장을 담글 때. 그런데 사용하는 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9번 문제도 8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전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9번 문제는 우리 나왔던 문제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거 설명할 때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초창기 컴퓨터는 일괄 처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급여 계산할 일이 있으면 급여 계산만 그냥 종일 하고 성적 처리할 일이 있으면 성적 처리만 종일 하고 하는 거지. 왜? 그때는 프로그램을 한번 옮기려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시간 처리는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처리하는 거죠. 좌석 예약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제 분산 처리는 뭐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작업하고 몰아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처리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괄 처리가 가장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뭐 분산.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사이사이에 뭐 누락된 건 있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는 우리 책에, 이론 책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입력되는 데이터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류, 전압, 온도 이런 곡선 그래프 같은 게 입력이 들어오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0이냐 1이냐 숫자 이런 걸 갖고 처리했다. 1번 설명은 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도 또 바뀌어 있어요. 세 번째,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 같은 걸 주로 하고요. 미적분. 디지털은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주로 하고요. 그 세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 아날로그는요 특수 목적으로 사용해요. 용광로 온도를 잰다든지 뭐 이런 거.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들 일반적인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니까는 범용. 일반적인 아무 용도에 막 쓸 수가 있죠. 게임도 할 수 있고 공부할 때도 쓸 수 있고. 1번, 2번, 4번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형화, 경량화 비롯해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몸에 착용한다 그랬네요. 착용하는 거. 웨어러블. 어떤 게 있을까요? 웨어러블? 지금 웨어러블이 나와 있나요? 많이? 그런 거 뭐더라? 이 등인가? 목이 있는데 옷에 뭐 센서를 달아놔가지고요. 옷에다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입으면 이제 몸에서 열이 얼마큼 나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열을 내는지 뭐 이런 거를 측정한다든지. 뭐 그것도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입는 컴퓨터죠, 입는 거. 예전에 보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옷의 위에다가 팔뚝에다가 탁 누르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 안경 딱 쓰면 화면이 앞에 착 보이고, 우리 공상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가슴에 뭐가 이렇게 뭐 연료봉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하나 있고, 퍼런 녹색 괴물로 변하는 놈도 하나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 그런 거 보면 웨어러블 컴퓨터 많이 있죠. 촥촥촥 옷을 입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런 웨어러블 컴퓨터가 많지는 않았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본체가 너무 크고 모니터가 너무 컸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기줄로 연결할 거냐 하는 거죠. 그 전기줄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꽂아놓고 거기서 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 웨어러블이 아니지. 이동식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등장하면서 굉장히 소형화되니까는, 배터리도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 위에다가 태양열 전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 꽂으면 여기서 이제 그 가방, 백팩 있지 않습니까? 백팩 뒤편에 태양열 전지판을 붙여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부채처럼 되어 있는데 쫙 피면 360도 쭉 펴지는데 거기 태양열 전지판이 나타나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코드 꽂아가지고 충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웨어러블 컴퓨터가 이제 많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 안에 옛날에 CPU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나 CPU라는 게 제어 연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별개로 꽂혀 있었어요. 본체 안에다가 제어 장치 꽂고 연산 장치 꽂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을 한꺼번에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의 칩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꽂으면 되게끔 한 거. 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부르고, 우리 개인이 쓰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뭐 PC라든지 이런 컴퓨터들은 다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지금. 슈퍼컴퓨터들도 다 CPU가 단일 칩으로 된 걸 꽂고 쓰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서버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고, 뭐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이제 대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그래서 뭐 노래 틀어줘, 뭐 짜파게티 광고도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나오고 그러던데, 짜짜짜짜 뭐 이런 거. 예. 뭐 인공지능 그런 거죠. 뭐 영상 통화 연결해줘, 그러면 음성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지 많이. 통신도 초고속으로 나와야 되고. 초고속. 이번에 5G라고 하는 초고속 통신망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는 5G 통신망을 통해서 KT가 중계 방송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5G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해요. 그러면은 5G 인터넷이 원체 빠르니까는 장면들을 순간적으로 탁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광고 자체가 화려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막 경기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중간 장면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중간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통신이 빨라야만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홀로그램처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12번 레지스터. 레지스터라는 건 뭐라 그랬죠? CPU 내에 제어장치, 연산장치 내에서 사용하는 임시 공간, 임시 저장 공간을 레지스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되네요.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 장치니까는 아무래도 기억 공간 중에서는, 기억 기능 중에서는 CPU 거니까 가장 빠르겠죠.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에 위치한다. 이거는 뭐예요? 부팅에 관련된 자료가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드디스크 안에 윈도우가 켜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부팅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 부트 레코드라는 곳이 있어요. 하드디스크 안에는. 꼭 그 안에 부팅 영역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복사해서 붙여놨다고 해서 부팅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다. 속도가 빠르다. 이건 뭘까요? 하드웨어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래. 채널이고. 채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 때 유용한 메모리다. 이건 뭡니까? 가상 메모리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 메모리가 4GB인데 6GB짜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현재 내가 4GB인데 이 컴퓨터 안에는 이래저래 한 2GB를 썼어요. 2GB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보니까는 4GB가 필요해. 데이터도 불러와야 되고. 그럼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컴퓨터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런데 가상 메모리라는 걸 이용해서, 즉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화 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이거죠. 빨라진다. 아니,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죠.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용량이 16GB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 근데 주기억 장치가 비싸다 보니까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화 시켜서 쓰자. 이걸 가상 메모리라고 하고요. 또 윈도우가 알아서 작동을 시켜주니까 우리는 불편함 없이 쓰기는 하고요.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기억 장치 용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 보통 6GB 이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보통 8GB나 16GB를 쓰기도 하고요. 게임 같은 거를 원활히 하려면 뭐 16GB, 32GB를 써야 되고. 13번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전자우편은 뭔지 우리 아시잖아요. 보내고 받고 하는 건데, 요 세 번째 보기를 보시면 SMTP 이건 뭐죠? 보낼 때 쓰는 기능. 팝3는 받을 때 쓰는 기능.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적인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는 MIM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 받기, 회신, 전달, 답장, 뭐 첨부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호스트 주소 이런 식으로 썼는데 8비트의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요. 유니코드는
16비트고요. 8비트가 아니고. 유니코드는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입니다. 일단 틀렸어요. 그 말이. 예.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컴퓨터에 사용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말로 사용하는 우리말 윈도우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처리되느냐 하는 건데, 과거에는 아스키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도스가 돌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유니코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2000년에 모여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에 어떤 언어든지 표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만든 러시아 윈도우로 작동된 컴퓨터가 그 컴퓨터에 네이버에 들어오면 우리말이 네이버가 뜨게끔 하자. 2000년 이전에는 안 됐거든요. 러시아 컴퓨터에서 우리말을 네이버에 접속하면 우리말이 깨져요. 우리가 야후 재팬에 들어가면, 일본 야후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깨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다 일본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야후가 나왔던 거, 야후 재팬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유니코드로 바뀌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 중국어 사이트를 들어가든 뭐 일본어 사이트를 들어가든 러시아 사이트에 들어가든 간에 그 말을 내가 읽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표현은 다 된다. 표현은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윈도우 상에서도 러시아 말을 입력하고 싶으면, 일본어 입력하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로 몇 번 클릭만 하면 바로 일본어가 입력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라말 쓰는 거 있어요. 여기 나라말 쓰는 거. 여기 나라말 쓰는 거에 보시면은요. 여기 좀 우리말 윈도우가 돼 있죠. 우리말 입력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럼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요. 자, 러시아가 여기 있나요? 러시아에 있네. 그럼 러시아 키보드 있어요. 러시아 키보드.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러시아 키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 눌러서 일본어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일본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일본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밑에 화면에 여기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말이죠. 자, 일본어 입력하고 싶으면 일본어로 바뀌고요. 일본어 바뀌었어요. 자판별이 일본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여기다 일본어로 입력을 해서 일본어를 어떻게 변환하지? 히라카나. 이게 히라카나인가 봐요. 뭔 소리인지 몰라. 히라카나인데 뭐 가타카나? 여기 뭐 가타카나도 있네. 이게 가타카나인가요? 가타카나 이렇게 써 있네. 이건 반음, 전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타카나도 입력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건 뭐지? 역시 어렵구만. 일본어로 입력이 돼요. 여기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뭐가 복잡해요. 이렇게 일본어. 그럼 뭐 보기는 좀 어떻게 하는 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선택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 변환할 수가 있다. 일단 우리말은 또 러시아 말은 또 러시아 말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말 이런 거 이상한 거 나오네. 예,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저쪽이 당연히 러시아 사람은 일본 사람은 일본 말 볼 수 있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다 사용할 때 쓰는 거다.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쓰시면 되고. 유니코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6비트로 만들어서 전 세계 어떤 알파벳이든지 다 나오게끔. 우리나라에 옛날 그 고음들 있잖아요. 순경음, 비읍, 뭐 그 반치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지 달린 이응, 쌍히읗 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됩니다.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라고 하는데요. 25기가 이상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D는 약 700메가 정도 되고요. DVD는 4.7기가 정도 되고요. 4.7GB 정도 되고 블루레이 디스크는 25GB 정도 들어가요. 25GB에서 한 100GB 정도. 보통 이제 그 우리 CD라고 하죠. CD. 그 CD처럼
그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어요. 블루레이 디스크. CD도 컴팩트 디스크잖아요. DVD도 뭐 이것도 디스크지 않습니까? 둥그런 판이 돼 있으니까 각각의 용량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당연히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해야 돼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프린터 인쇄하고 있는데 프린터 위치를 옮기려고 그래. 그러면 인쇄가 끝나고 나서 전원을 끄고 옮기자. 그게 좋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컴퓨터가 1층에 있는 컴퓨터 2층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컴퓨터 켜진 상태로 옮길 수는 없죠. 줄이 짧아서. 그때는 끄고 케이블 분리해서 옮겨야 되겠고, 뭐 그런 얘기고. 또 직사광선을 피하고, 땡빛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하지 마라. 상해요. 아무래도 컴퓨터나 모니터나 이런 전자제품들은 부품들이 들어있잖아요. 부품들은 열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밖에 온도가 40도가 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펑펑 고장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하고 또 실내에 이렇게 두면 열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습기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 버리면 또 정전기 발생할 수 있고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옛날 전산실 같은 경우에 가면은 안에 에어컨, 그 다음에 가습기, 그 다음에 뭐 공기 정화기,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쾌적해요, 분위기가. 예. 그거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계 때문에 그런 거죠.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백업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보관해 주는 기능을 백업한다 그랬잖아요. 자주 사용하면 일 못하겠지. 백업하느라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랜섬웨어 감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감염됐다고 쳐보자 이거죠. 근데 어제까지 데이터 그대로 보관해 뒀단 말이야. 백업을 받아놨단 말이야.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다 보니까는 랜섬에 감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되죠. 포맷하고.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들은 지워지겠죠. 그러나 백업 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꺼내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좋은 거죠. 그래서 백업을 받는 겁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대해서 예약 실행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최적화시킨다고 했는데, 조각 모음을 자주 시키면 컴퓨터가 하드디스크 수명이 줄어요. 하드디스크가 수명이 있어요. 약 20만 시간 정도? 20만 시간 정도의 수명이 있어요. 20만 시간이면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자, 20만 나누기 365일.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를 20시간. 그럼 27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 20시간씩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면 27년 동안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수명이 20만 시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20년을 못 가죠. 27년을 못 간단 말이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하드디스크가 고장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새로 사서 쓰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드디스크 안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면, 특히 쓰기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 수명이 더 줄어요. 근데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위치를 옮겨야 되거든요. 위치를 저 오른 끝에 있는 거를 앞쪽으로 당겨 놓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조각 모음을 하는데, 그렇다고 27년이 갑자기 3년으로 줄지는 않겠죠. 27년이 한 20년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20년 써도 상관은 없겠지. 그런데 조각 모음을 실행하는 동안은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조각 모음이 멈춰요. 조각 모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설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건 좋은데, 어떨 때 조각 모음을 시키셔야 되냐면은, 잠깐 외출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지,
지금 한참 컴퓨터를 막 작동시켜야 되고 지금 막 은행 업무도 해야 되는데 조각모음 실행하면 조각모음도 안 되고 조각모음 때문에 컴퓨터도 또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SD 우리 강의실은 SSD라는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보조 기억 장치로 윈도우가 돌잖아요. 이런 SSD라는 보조 기억 장치를 쓰는 컴퓨터는 조각 모음을 실행을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SSD 장치 자체가 조각 모음을 실행해 줘요. 홈그룹 16번의 홈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을 공유기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그룹, 말투도 홈으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자네들 쓰는 컴퓨터, 뭐 아빠가 쓰는 노트북 이런 걸 다 홈그룹으로 네트워킹을 걸어버리면 그 안에 자료들을 서로 공유 걸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도 아빠 프린터에 있는 거를 자네들이 쓰기도 수월하고, 예. 근데 절전 모드나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홈그룹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막 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지금 홈그룹을 쓰고 있으니까는 홈그룹을 가서 보면은 뭐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뭐 애들 큰애 작은애 컴퓨터 이름을 다 넣어놨으니까 컴퓨터에, 그리고 컴퓨터가 켜져 있다라고 나오고요. 어떨 때 보면 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보면 컴퓨터 끈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끄기를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공유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공유가 안 되죠? 그럼 안 되지. 켜야지. 켜야 무슨 공유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공유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그룹이 있나? 여기 네트워크 뭐 안 만들어 놨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공유가 공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이 공용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 홈 네트워크로 바꾸면 이제 집 모양이 되면서 이 컴퓨터에 홈 그룹이 떠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이런 게 이제 보이면서 홈 그룹으로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홈 그룹 나타났네. 그렇죠. 근데 이 홈 그룹에 지금 저만 혼자 있잖아요. 홈 그룹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만들기가 들어갔나요? 예. 그래서 지금 홈그룹을 만들기를 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이 홈그룹에 들어올 참여하려면 이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해놓으면 되고요. 이거를 암호를 못 맞추면은 그 사람은 홈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기들끼리 따로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홈그룹을. 그러니까는 이 강의실은 301호잖아요. 이게 301호 홈그룹을 따로 만들고 싶으면 이 홈그룹을 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방장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패스워드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패스워드만 알려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까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서 공용 네트워크 아니라 홈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시면은 홈그룹에 들어오는데 제가 일단 홈에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홈그룹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암호를 알려달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암호를 보시고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는 같은 홈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를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두 집 살림 하는 거지, 뭐 같은 홈에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홈 그룹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홈 그룹에 이렇게 나타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홈 그룹에 가면 설정하는 것들이 있고 암호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내가 편하게 암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홈그룹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아무개 컴퓨터가 접속을 했다라고 뜨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공유 설정을 해가지고 아빠 공유 폴더에 있는 거를 자녀들이 볼 수 있고 자녀들 공유 폴더를 아빠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애들이 제가 컴퓨터 작업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애들 방을 하나 만들어서 보관해 둬요. 제 폴더에다가. 그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빠 컴퓨터에 공유실에 오면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럼 애들이 이제 보고 아빠 컴퓨터지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애들도 아빠한테 유용할 것 같으면 엄마한테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접속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실제로? 실제 원격 지원하려면요, PC에서 PC끼리 원격 지원하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원격 지원 요청을 해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면 원격 지원하는 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먼저 전화를 걸죠. 서비스 기사한테. 그럼 서비스 기사가 받아서 원격으로 좀 봐드릴게요.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17번, 뭐 3번 원격 방이 보일 겁니다. 글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보면 상대편이 이제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직접 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원격 지원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원격 지원을 찾아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지, 저는 요청이 아니라 제가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거야. 이분이 이제 요 앞이가 아니라 부산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부산 친구인데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 컴퓨터 좀 봐줘, 이런 거죠. 그러면 이분 부산 친구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저는 요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하려면 먼저 요청에 들어가서 파일로 저장을 해요. 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파일로 저장을 하면 요청서가 이렇게 나와요. 요 아무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뭐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메일로 아까 제가 메모장에 문서에 요거잖아요. 요거요. 얘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건 뭐 카톡으로 뭐 첨부해서 보내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암호를 맞추면 돼요. 알려준 암호를. 그러면 이제 상대편 컴퓨터에 요청한 사람 컴퓨터에 서울에 있는 이제 친구가 이름으로 요청이 이제 들어왔으니까는 접속을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고 떠요, 화면에. 그럼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가 아예 안 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은 요청을 했으니까는 이제 띵동하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허용을 해줘야지. 부산에 있는 친구가 요청을 허용을 해주면 이제 서울 친구가 부산 사는 친구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 친구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다가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네 하고 이제 수정을 해줬단 말이야. 나 나갈게.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내 컴퓨터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야. 내 컴퓨터 내 문서에 들어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야, 친구야, 그거 보지 마. 잠깐만 좀 볼게. 그러면 중간에 그냥 쫓아낼 수도 있어요. 추방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컴퓨터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막 건들면 안 되잖아요. 남의 개인정보는 보는 게 아니거든, 데이터들은. 예를 들어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뭐 백신으로 검사만 해준다든지, 뭐 아리안글에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아리안글만 봐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 지원을 시작한 후, 원격 지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죠. 도움받을 사용자가 먼저 요청을 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서비스 기사가 오던 말던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기사가 우리 동네 먼저 와가지고 서비스 받을 사람하고 돌아다니지는 않거든. 1번이 말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파일로 요청할 수도 있고, 파일로 아까 그게 요청서예요. 요청 신청하는 거죠. 간단한 연결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받을 때 그 전자우편은 우리가 네이버로 하는 전자우편이 아니라 윈도우가 하는 전자우편에서 불편하고요. 아까 파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자우편으로 네이버에 가서 서울 친구한테 네이버로 보내주면 되죠, 메일로. 그래서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가 메일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이제 전화 끊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통화 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8번)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접근성이죠. 접근성. 근데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라면 이제 완전 시각장애,
글자 빛도 구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이 접근성에 와서도 일을 못해요. 저시력자라든지 보이기는 보이는데 글자가 작게 너무 작아서 큰 왕돋보기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지, 완전히 뭐 안 보이는 사람은 이 접근성에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에 오기 전에 그 스크린 리더, 화면상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배우고 와야 돼요. 그래야 키보드로 움직였을 때 그 글자를 읽어주면서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고. 네. 하여튼간에 접근성 센터에 와서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어판에 가보시면은요, 제어판에 가보시면은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정 만들기 들어가면은 관리자 계정.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뭐 포토샵을 설치한 거를 삭제해 버릴 수도 있고, 프린터를 설치한 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이 사용자는 뭐냐면은 윈도우에 있는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포토샵을 설치하고 싶어요. 설치도 못해요. 삭제도 못해요. 프린터를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내 문서, 바탕화면 이런 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능 외에는 없어요. 즉 영향을 주는 기능은 그런 설정값 기능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은 뭐냐면요, 손님 계정이라 그래서 이 계정으로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에 인터넷 기본적인 있는 거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정에 들어오면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이 있고요, 포토스케이프 있고요, 뭐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설치하고 싶어. 설치도 못해요. 자기만의 나만의 어떤 바탕화면 개념도 없어요. 계정이 뭔데? 게스트 손님이잖아. 손님이 있는 것만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온 손님은 저희 집에 있는 기능만 쓰는 거지 우리 집 구조를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게스트는 외부 사람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는 어른이라는 거 보면 되고, 표준 사용자는 이제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다 뒤바꾸거든. 그럼 자기 바탕화면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모 바탕화면을 막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막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표준 사용자 계정을 놓고 쓰는 거고. 그래서 계정에는 약간 차이는 있다. 자, 프린터 목록에서 프린터를 설치해 놓은 프린터를 제거할 수 있다? 안 돼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네. 관리자 계정으로 하셔야 돼. 관리자 계정으로. 20번.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 아이콘이 있잖아요. 컴퓨터 아이콘.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즉 바로가기 메뉴에 들어가면 속성이 있어요. 속성. 여기 떠요. 32비트 이렇게 떠요. 이것도 가능할 거요. 여러분 윈도우 로고 있죠. 로고.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깃발 그림 있잖아요. 그게 누른 상태에서 퍼즈 브레이크라고 키가 있을 거예요. F12번 키 오른쪽에 보시면은, F12번 오른쪽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 키, 스크롤 락 키, 퍼즈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가 있잖아요. 그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 컴퓨터 시스템이 정보가 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로가기 키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 가장 보편적인 거는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속성 이거 눌러도 되고요. 이 속성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이거 똑같은 거죠. 여기에 윈도우 7인지 뭔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윈도우 이런 것도 나오고 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죠.
시작 단추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누르면 뭐예요? 시작 단추에 관한 속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한 속성을 봐야 되니까는 컴퓨터에 가서 하는 거고요. 페이지 넘겨서 21번 엑셀 문제로 들어갔어요. 유효성 검사는 뭐죠? 유효성 검사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하는 거예요. 꼭 보여드렸었나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하게끔 한다든지, 여기는 뭐 영어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숫자가 나오게, 저기 한글이 나오게 한다든지, 잘못 입력했을 때는 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요. 우리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록이 뭐예요? 목록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남, 여 이렇게 입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라고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입력하면 남자라는 성별도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록으로 남성, 여성, 아니면 남자, 여자, 아니면 남, 여 두 가지로 한다든지. 근데 그 양이 많으면 입력받은 값을 블럭을 잡아서 목록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화살표가 떠서 눌러보면 목록이 쫙 펼쳐지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너비는 지정하는 게 없죠. 너비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엑셀 2007에서 여기다가 지금 유효성 검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효성 검사를 넣어서 목록에 들어가서 얘는 뭐 아빠, 엄마 이렇게 썼다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냐고. 너비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 이거죠, 이거. 이게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너비, 목록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은 어떻게 돼? 이 양은 현재는 2개니까 그렇지만 이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넣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8줄 보여요. 8줄.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없어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없어요. 자, 변경 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에 적용한다. 드롭다운 표시는 뭡니까? 없네. 화살표가 없으면 어떻게 봐요, 목록을? 예를 들어서 아까 아빠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아버지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겠지. 그럼 뭐 알아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를까? 그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중에 하나 맞춰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얘가 있어야 편하지. 얘가 있어야 골라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록의 너비를 지정하는 거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큰일 났다. 이게 갑자기 일본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일본어는 위에 숫자판은 일본어로 나오네. 요거 아까 요거 때문에 꼬여 가지고, 이거 막 함부로 건드려 놓으면 본인이 힘들어요. 자, 22번인가요? 아까 21번에서는 오케이 받고 22번. 자, 고급 필터를 걸었어요. 영어 점수가 영어 평균 점수를 초과하거나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경우, 성명의 두 번째 0은 어떻게 입력을 해요? 이게 뭐야? 옳은 거라 그랬죠? 영어 점수가 이만큼 있는데, 영어 점수가 이만큼 있잖아요. 지금요. 영어 점수가 이만큼 있는데, 이 영어 점수에서 영어 평균 이상, 성명에서는 뭐 두 번째 글자가 0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강영주 뭐 이런 영지호는 아니죠? 뭐만 들어가는 거라고 아까? 두 번째 문자가 0인 거를 추출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야? 물음표 0 별표. 이거 그러네. 이름이 4글자인 사람도 있고 10글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글자가 0이니까는 첫 글자는 상관없고 두 번째가 0이고 나머지는 상관없고,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아무 글자가 와도 상관없고 0이 껴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끝에 두 번째가 0인 거죠. 이거는 끝에 두 번째가 0인 거예요. 네 번째 보기는. 그러니까 물음표 0 별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하고 1번하고 3번인데, 자 D2가 뭐죠? 내 영어 점수죠? 근데 D2부터 D9번째 영어 점수의 평균보다 내가 크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왜 영어 평균이라고 썼을까?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데이터 중에서, 엑셀 데이터 중에서 한번 열어서 볼까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 우리 고급 필터는 배웠잖아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중에서 기말고사가 70점 이상인 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기말이라고 쓰고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기말 점수 중에서, 이 기말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인 사람들 것만 분석해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치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치를 초과한다든지 평균치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평균값을 알아야 되잖아. 평균이 만약에 75.8인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는 크거나 같다 앰퍼샌드 에버레이지 하고 얘를 블럭을 잡아요. 그러면 평균이 79.75인가 봐. 그럼 크거나 같다 79.75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있는 네가 에버레이지 네 평균들 애들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는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가 찍히고 평균을 출력했어요.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 평균이 80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80 쓰면 되는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럼 이 메시지는 그대로 출력됐죠. 그대로 출력됐고요.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 평균 출력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평균이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네가 기말고사 첫 번째 점수 네가 이 기말 점수라고 하는 값의 범위에 있는 거의 평균보다 혹시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80 정도 안 됐으니까 87이니까는 나 크거나 같다 라고 뜨겠죠. 그렇죠. 그럴 땐 이 말을 못 쓴다고. 이 조건이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에 true가 아니라 이게 작다 그러면 false라고 뜨거든요. 이때 true나 false가 뜨게 되면은 아까 여기도 그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네 값이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 평균보다 크니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크거나 같으니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 우리는 예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글자를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여기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비워두든지, 이 책처럼 뭐라고 썼어요? 영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영어 평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쓰면 되거든. 여기다가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뜬금없잖아 대신에. 그러니까 뭐야, 기말 평균하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알아보기 좋으라고. 여기는 기말 평균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기말 평균이라는 항목이 없으니까는. 얘는 왜?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오면 이때는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싶을 때는 여기는 어떤 글자가 아닌 제3의 글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기말 평균을 쓴다든지 뭐 기말 조건이라고 쓰든지. 우리 그거는 한번 우리 고급 필터에서 해봤었어요.
5월달에 입사한 사람 뭐 이런 거 생년월일이 5월인 사람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때 조건이 5월이라고 조건을 썼던 거 기억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 그것이 섹션 3번 문제를 섹션 4번인가? 여기서 기억난다. 10월에 5월에 입사한 사람 이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생년월일이 는 month 10이냐? 이 사람은 6월이잖아요. 10월이 아니라 뭐 5월생을 찾아라고 하면 여기다 5월하고 쓰면 5월생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false라고 쓰니까는 이때 생년월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세요? 5월. 5월이란 조건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false나 true가 나타나면 절대로 여기 있는 항목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관건이에요. 요거 쓴 이유가. 근데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조건만 물어봤잖아. 조건만 보면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다. 23번. 김철수에서 김과 철수를 분리했어요.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요? 김과 철수 사이에 구분기호가 있어요?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구분기호를 쓸 수가 없지. 구분기호를 기준으로 내용을 나눈다든지 공백이나 탭도 다 구분기호잖아요. 열 구분선을 갖고 하는 거죠. 열 구분선. 기억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자, 이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너비가 일정함.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이 이름은.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함 해가지고 너비를 여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거하고 요거 따로따로 나눠지겠죠? 맞춤을 해주면은 글자가 이렇게 또 나눠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여기서는 구분선. 24번.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상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하나만 하는 거죠. 엑셀에서 가상 분석이 뭐뭐 있나 보세요. 가상 분석이 하면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예요. 통합은 아니에요. 부분합도 가상 분석 아니에요. 그렇죠?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만 가상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에서는 통합이나 부분합은 아니죠. 목표값 찾기는 여러가지 결과값이 아니라 한 가지 값만 하는 거고요. 여러가지 값 하는 거. A의 반품 수량, B의 반품 수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시나리오 관리자를 쓰는 거죠. 데이터 입력이 하나인 거. 하나의 셀에다 여러 줄 입력하려면 입력하고 Alt Enter를 누르는 거고요. 여러 행에다가 여러 태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블록이 들어가고 나서 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입력하고 들어갈 수 있다. 한행이라는 건 뭐예요? 한 줄. 엔터 치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들어가지. 근데 우리 보통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엔터 치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줄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입력을 하고 탭키 눌러서 갔단 말이에요. 탭키. 근데 여기서는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면 옆으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력이 가능하더라. 여러 셀을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죠.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쉬프트 엔터가 아니라. 네. 그다음 열의 너비가 좁아진 데이터, 특히 숫자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숫자 폭이 좁으면 이렇게 샵으로 나타난다. 샵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글자가 샵이에요. 그러면 오류가 난 겁니다.
두 번째도 샵샵샵샵 돌면 아 여기 6자리 샵이 보이는데 6자리 갖고는 부족해요. 좀 넓혀주세요. 이런 얘기죠. 넓혀주면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26번에 A1부터 B1을 블럭을 잡았어요.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 011 밑에는 뭐가 될까요? 밑에는 가 012가 되나요? 가나다라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가 011, 012, 013, 014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01월 15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01월 15일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 대시 011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는 01월 15일인데 01월 한 칸 띄고 15일이라고 쓰면 이건 날짜예요. 이건 날짜입니다. 날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01월 15일이라고 붙여 썼어요. 하여튼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 하면 앞에 숫자가 늘까 뒤에 숫자가 늘까 같이 늘까 이거예요. 숫자는 뒤에 것만 늘어나요. 이런 거지. 예전에 뭐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올림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자동 채우기해주면 뒤에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는 B의 3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A3, B의 3. 세 번째 줄. 그럼 여기는 A 가대시 013, 여기 01월 17일 나오겠지. 뒤에 숫자가 늘어난다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샵 콤마 샵샵 0 콤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세 자리가 줄어들죠. 샵 콤마 샵샵 0까지만 썼으면 뭔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주는데 뒤에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면 1, 2, 3, 4, 5인데 이 뒤에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0.00 했어요. 1, 2, 3, 4, 5.00 하고 나오겠죠. 이거는 소수점 이상도 무조건 한 자리, 소수점 이하도 무조건 이건 두 자리. 소수점이 없는 1, 2, 3, 4, 5니까 .00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DD는 뭐죠? 며칠. YY는 연도죠. MM은 뭐예요? MM? 월이죠. 월. 근데 M 4개하고 M 3개는 뭐냐면은 약자냐 풀네임이냐. 그러니까 뭐 디셈버 이렇게 나오면 MMMM. 디셈버 중에 약자 DC 세 글자만 쓰면 그건 MMM. 여기는 지금 JUN이 준이라고 써야 되는데 M 3개잖아요. 샘 3개니까는 풀네임으로 안 나오겠죠. 줄어서 나오겠죠. 골뱅이니까 뭐예요? 골뱅이니까는 글자가 입력받은 글자가 더블로 두 번 나오겠네. 뭐 사랑해라고 입력했으면 사랑해 이렇게 나올 테고, 다운표 안에 별표 두 개니까 그냥 별표 두 개는 그대로 나올 테고. 이건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셀 서식에서 쓸 때. 28번 평균이 3.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색깔을 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A의 두 번째부터 D의 9번째까지 블럭을 잡아서 평점이니까 B의 두 번째잖아요. B의 두 번째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B의 두 번째가 D의 평점이니까 D의 두 번째가 얼마보다? 3보다 작은 거잖아요. D의 두 번째가 3보다 작다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조건부 서식에서의 셀 주소 참조 방식은 혼합 주소 방식, 즉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요. 우리 시험에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 쓰잖아요. 이때는 달러가 양쪽에 찍히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 될 때는 마우스로 클릭하고 나서 F4번키 두 번 누릅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하는 거죠. 달러가 앞에만. 그러니까 1번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처럼은 안 나와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두 번째도 아니고. 트림은 뭐 하는 거예요?
글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 글자가 끝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글자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글자를 이렇게 썼어. 딱 여러 칸 띄우고 나서 안녕 하고 썼어. 그리고 나서 따옴표를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간 거야. 잘 몰라요. 특히 가운데 정렬해 놓으면 몰라. 왼쪽 정렬하면 이게 왼쪽이래. 오른쪽 하면 이상하게 됐죠. 왜? 이 안에 글자가 안에 뒤에 공백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백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때 트림이라고 쓰면은요, 얘는 왼쪽 오른쪽 딱 어떻게 됐어요? 왼쪽 오른쪽이 딱 먼저 들어가잖아요. 즉 이 글자 왼쪽에 있는 공백, 오른쪽에 끝에 있는 공백을 다 없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공백을 많이 넣었죠. 이거는 하나만, 이 사이에 들어있는 공백은 다 지울 수는 없어요. 한 칸은 유지해. 딱 한 칸은, 한 칸만.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공백이나 뒤에 있는 공백은 다 빼버린다. 그게 무슨 함수다? 트림 함수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공백은 빼야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공백은 유지하고. 자, 서치는 뭐예요? 자, 세자란 글자를 찾아보래요. 근데 세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있는데 세자가 처음에도 있죠? 세자가 처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3이라고 썼잖아요. 3은 뭐예요? 세 번째 이후부터 있는 세를 찾아라. 요거죠, 세가. 여기 세가 있잖아요. 세 번째 글자 이후에 있는, 세 번째부터 찾아보니까 첫 번째 있는 세자는 안 찾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세자는 처음부터 따졌을 때 다섯 번째 칸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 맞는 말이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있는데 프로퍼라고 써 있잖아요.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앞에 R자, O자, K자만 대문자가 되고요. 다 소문자가 되는 거고. 로어는 뭐예요? 다 소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로어에 있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요거 얘가 2번 3번 문제에 있는 프로퍼 결과예요. 프로퍼 결과 이렇게 보여야지. 요 3번에 있는 소문자 중에서 프로퍼 명령을 걸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된다. 아, 이거 틀렸네. 오자도 이게 대문자가 아니네. 그렇죠?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퍼블릭 코리아가 엑셀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 단어를 기점으로 첫 글자만 대문자. 30번 매크로. 바로가기 키. 우리 매크로 배웠었잖아요. 매크로 배울 때 예를 들어 이 글자를 오른쪽 맞춤으로 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일단 뭐가 없으니까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 탭 표시해 줘야 개발 도구가 나오고, 뭐 개발 도구를 눌러서 삽입에 가서 뭐를 하든 아니면 도형에 가서 뭐를 눌러서 이걸 누르면 대문자가 나오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직접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만들 거 아닙니까? 매크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물어본단 말이야. 바로가기 키. 자, 매크로를 만약에 제가 오른쪽 정렬이라고 오정이라고 써놓고 바로가기 키를 뭐로 쓸 거냐면 컨트롤 C 누를 거예요. C. 소문자 C. 매크로가 통합 저장되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설명 쓰는 거죠. 아,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자, 위치 확인. 그리고 이제 블록 잡고 뭐 했다? 얘를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러면 제가 요 매크로에 가서 오정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는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매크로에 가서 오정을 실행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거죠. 매크로를 할 때 아까 어떻게 실행을 하면 오른쪽 맞춤이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얘가 왼쪽에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정렬시키려면은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실행해서 오른쪽 정렬이라는 매크로를 매번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아까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입력을 할 때 컨트롤 C라고 걸어놨잖아요. 그럼 제가 컨트롤 C 누르는 순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컨트롤 C가 뭐죠? 복사잖아요, 복사. 근데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안 되고 매크로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현재 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만 들어가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 그러면 복사가 멈춰요. 멈추고 대신에 뭐가 작동된다? 매크로가 작동되는. 근데 컨트롤 Shift C 하면 어떻게 되죠? 대문자 C. 컨트롤 C 소문자를 하면은 뭐가 들어가고 매크로가 돌고, 컨트롤 소문자 C 하면 복사가 들어가고, 컨트롤 대문자 C 하면 매크로가 돌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경우가 아니죠. 숫자는 안 된다 그랬죠? 영문자만 해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Al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예요. 매크로 키, 매크로에는 바로가기 키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매크로에서 아까 편집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이 매크로 이름 뭐였죠? 오른쪽 정렬이죠? 이 매크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 편집에 가서 요 글자를 오른쪽 정렬이라고 제가 고쳤었어요. 요건 뭐 상관없어요. 얘네 녹색은 설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빠져나가서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때는 편집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거고요. 아까 컨트롤 C 말고 대문자 C로 바꾸고 싶어. 그럼 옵션에 들어가서 대문자 C 컨트롤 Shift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이 왼쪽에 있었을 때 제가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럼 복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컨트롤 Shift 하고 C 대문자 C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대소문자로 구별하니까는. 이렇게. 다음 문제 31번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 매크로는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모드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VBA라고 하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비주얼 베이직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죠. 아까 이름도 고쳤잖아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얘를 편집 누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horizontal alignment, excel light, 뭐 센터 뭐라고 돼 있고, 예. with 오른쪽 정렬하고 뭐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말이 되게 헷갈리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명령이에요. 이걸 내가 고치면 어떻게 돼요?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A 원서부터 A의 5번째 것만 하고 싶어. A 것만 하고 싶어. A 것만. 여기만 하고 싶은 거야. 자,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여기만 돼. 이제는 아까 고쳤잖아요. 내용을, 범위를. 그것도 가능하더라. 다음 문제 32번. sum if s는 뭡니까? sum if는 조건부 합계인데 s니까 뭐예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써요. 그런데 는 sum if s를 쓰면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문법이 좀 달라져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앞에다 먼저 써요. sum if는 합계 구할 범위가 뒤로 가는데
썸이프 S는 합계 구할 범위가 앞에 온다. 앞에. 먼저 쓴다. 먼저. 그럼 한번 수식을 한번 보죠. 우리 책의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 보면요.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여섯 번째 거에 합계를 구하래. 판매 실적 합계를 구하래. 뭐가? 품목이 연필. 연필이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연필이 하나 있죠? 또 네 번째도 연필이 있죠? 여섯 번째도 연필이 있죠? 그런데 대리점은 서울 거래. 그러니까 연필이면서 서울이어야 돼. 연필 경기는 빼고 연필 서울 오케이 300. 그 다음에 연필 서울 200 오케이. 그럼 300하고 200이니까 합이 얼마다? 500. 500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 연필하고 경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죠? 먼저 합계급을 먼저 정해주고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가더라. 33번 차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거. 계열 겹치기 숫자를 양수로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겹쳐지죠.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겹쳐지겠지. 겹치라고 했는데 50 겹쳐라 그러면 50 겹쳐지겠지. 예. 첫 번째가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말인데 맞는 말도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예. 다음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이 결과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래요. 인덱스는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B의 두 번째부터 D 아홉 번째가 있어요. B의 두 번째니까 어디죠? 25,400이라는 숫자서부터 저 끝에 있는 데까지죠. 이 중에 두 번째 줄이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줄이면 23,200 이 자리죠. 세 번째 칸이니까 2,320만이죠. 지금 B의 두 번째니까 25,400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2,3이니까 2,3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이니까 25,400이 첫 번째 줄, 23,200이 두 번째 줄, 그 줄에 세 번째 칸이니까 20,320만 이거가 되는 거죠. 인덱스는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끝 이거예요. 35번 박지성. 박지성이라는 사람의 결석 점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결석 일수를. 그러면 아까 vlook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A의 세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까지 범위를 정해주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박지성인지 이천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사람 이름이 이름란에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써서 쓰는 게 제일 낫다. 그렇죠.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hlookup은 아니죠. hlookup은 이름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름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버티컬, 세로 함수를 쓰는 거죠. 버티컬 함수를. 그러면 1번과 2번, 3번과 4번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1번, 2번은 vlookup이고 3, 4번은 hlookup인데 1번과 3번은 뒤에가 1이고 1이고 어떤 건 0이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1은 뭐예요? 비슷하게 일치. 0은 반드시 똑같은 거 일치. 이때 비슷한 거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름이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김남일, 박지성, 이천수로 되어 있으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을 수 있어요. 0이나 1이나. 근데 지금 김남일, 이천수, 박지성은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0을 써서 반드시 똑같은 글자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네. 36번 일반 옵션. 자, 백업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면 되고. 그렇죠? 자, 저장을 할 때 일반 옵션에서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냐면 열기 암호나 쓰기 암호를 맞추지 못하면 열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잖아요. 암호를 저장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백업 파일을 만들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업 파일 만들기 하면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저장 공간에
방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하기 직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전 거. 직전 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 거를 저장해 보관해 두자. 백업으로. 그렇게 할 때 쓰는 것이 백업 파일 만들기입니다. 열기 암호를 모르면 못 열어요. 쓰기 암호를 모르면 열기는 하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버리면 저장을 못해요. 쓰기 암호를 저장할 때 암호를 맞춰야만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쓰기 암호를 물어봐요. 이 열기 암호하고 별개로 쓰기 암호를 맞추지 못하면 읽기 전용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입력을 해서 맞추면 편집을 해놓고 저장 명령을 걸면 알아서 저장이 돼요. 저장 명령을 걸 때 쓰기 암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열 때 물어봐요. 열기를 할 때 물어보는 거야. 쓰기 암호도요. 저장할 때 묻는 게 아니에요. 불러올 때 물어요. 예, 그게 다르다. 31번 여기 차트에는 제목 보이나요? 왼쪽에는 축 제목도 보이네요. 아래쪽에는 표도 보이네요. 표도 보이죠. 레이블은 뭐예요? 이 막대 그래프 검정색 흰색 위에나 가운데도 어떤 숫자나 값이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레이블은 없어요. 지금 이 빨간색의 사회탐구 점석이 있죠. 하얀색 검정색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값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레이블이 일체 하나도 없어요. 왼쪽에 평균 점수라는 축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워크시트처럼 표가 보이고 상단에 차트 제목 들어갔고 그거는 맞습니다. 38번 창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데 자, 이런 경우 한번 해보세요. 이 데이터가 밑으로 한 5,000줄이 있고요. 옆으로 한 300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대략 놓고 보기에 가서 창을 나눠요. 창이 나눠집니다. 나눠진 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운데를 놓고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에가 보이고 여기는 아래가 보이는 거죠. 얘도 위가 있긴 있어요.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저기 네 번째, 다섯 번째랑 저기 14,000번째 데이터랑 이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A번째 칸하고 저쪽에 한 500번째 칸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을 나눌 때 쓰는 거고요. 이 나눈 창을 아무데나 나눴어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제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제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 해제되고 이렇게 돼요. 창 나누기를 하면 셀 포인터의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창 구분선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펼쳐지죠. 아까 보세요. 클릭하고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셀 포인터 오른쪽에요. 얘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 왼쪽으로 나눠지죠. 위아래로 나눠지고 상하로 나눠지잖아요. 셀 포인터는 마우스를 클릭한 자리가 셀 포인트인데 셀 포인트의 오른쪽이면 얘잖아. K의 오른쪽이면 얘 L이잖아요. 그렇죠? L이 아니었죠? K 왼쪽으로 나눠졌죠? 오른쪽과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과 위쪽으로 나눠졌죠? 엑셀에서는 어떤 거를 작업을 걸면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 내 위쪽으로 작업이 돼요. 오른쪽, 아래쪽이 아니라. 그러면 2번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은.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이것도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틀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틀 고정은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여기 네 번째 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B의 다섯 번째에다 클릭하고 틀 고정을 누르면 현재 내가 선택한 셀 포인트 위쪽과 왼쪽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그다음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면은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내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고정돼서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게 되면은 이 양이 한 500줄 있다고 가정하면 한 페이지 인쇄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나눠지는데 매 페이지마다 얘가 인쇄됐으면 좋겠어. 그거는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면은 반복할 행위라고 해서 따로 정해주는 거고요. 화면에 나타난 창 나누기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화면에서 보는 거고 인쇄 명령은 따로 걸어야 돼요. 1번도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틀린 거죠. 오른쪽과 아래쪽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나타난다. 틀고 정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고 그렇게. 39번 인쇄.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은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럼 얘가 인쇄가 안 되냐 이거지.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 잘 되네 뭐. 1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세선. 추세선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는 보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날짜, 온도, 판매량. 여기는 뭐 28도, 29도, 30도, 31도, 32도, 33도. 근데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0개, 여기는 600개, 여기는 700개, 여기는 1000개, 여기는 1500개, 여기는 3000개. 이 날짜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공원에 있는 슈퍼에 있는 음료수 판매량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자. 차트를 만들어요. 자, 지금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이 급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온도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막대 그래프로 바꿔보면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때 안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판매량이라는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버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판매량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판매량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어요. 추세선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시험을 쫙 봤는데 이거를 내가 엄마가 입력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시험이 어떤 정도 될지, 얘가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면 이번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성적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평균을 유지할지 추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추세를 볼 때 우리 그 문제집에 보면 차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차트에 관련된 부분에 가서 다음 시간에 우리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우리 아직 요점 정리 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는 차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차원은 무조건 안 돼요. 3차원은 입체이기 때문에 추세를 못 넣어요. 그러면 2차원 중에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 그래프라든지 이런 건 추세가 들어가는데, 방사형은 뭐예요? 방사형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큼 이렇게 퍼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금을 던지는 거, 투망 던지듯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큼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가 방사형이에요. 그러면 추세는 이게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가야 되는데 방사는 원형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원형도
피자를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많다 적다 이거를. 그러니까 얘도 추세가 힘들어요. 표면형도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못 넣어요. 분산은 돼요. 분산은 돼요. 예. 이렇게 큰지 작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크게 보이고 작은 건 작게 보이니까는 내려갈지 올라갈지 추세가 보여요. 예. 요런 문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